어제 오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해숙 등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이 됐죠. 민주당 새 지도부의 선출 의미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임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변화와 혁신이 우리 당에 그 어느 때보다 그 요구가 높습니다. 근데 저를 좀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참 당선의 기쁨보다는 참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당에 좀 회초리를 드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겸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좀 일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지도부 역할이 우리 민주당을 혁신해서 국민의 민심을 되찾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책임지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번 당대표 선거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정말 박빙의 포인트 차였고 또 3위 후보 간도 그렇게 크게 표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이 골고루 표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세 분 다 훌륭한 후보들이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민주당이 그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당원들이 모인 건강한 당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신인 당대표이신 송 대표께서도 홍영표 의원식 후보의 과제를 이어받아서 원팀 정신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1위 송영길, 3위 의원식은 비주류, 2위 홍원표는 주류 또 이런 식으로 계파를 갈라서 기사를 쓰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계파를 갈라서 쓰는 게 저는 별로 탐탁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요. 우리 총선에서 저희가 180석을 얻었을 때 모두가 다 친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사진, 인연들을 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자꾸 분열의 프레임, 허구의 프레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친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가 말 그대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대선, 경선 등하고 좀 달리 일반 국민 비중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 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보통 이제 이 공직선거하고 당직선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요. 당원 여론조사가 50%고 국민 여론조사가 50%입니다. 하지만 당직 선거는 우리 당원의 목소리를 모아서 당원의 대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공직자를 뽑는 선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이번이 흥행이 저조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대의원 투표율이 90%입니다. 권리당원 투표율도 42.7%거든요. 역대 전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비대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의원 투표율이나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전대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흥행 저조를 좀 바랬던 언론의 바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로나 비대면 와중에서도 많은 당원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니까 당연히 당심을 듣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언론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그 대의원 가중치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60대 1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아마 대의원들이 한 45%가 반영되고요. 권리당원이 40%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권리당원은 숫자가 많고 대의원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영남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런 쪽에는 권리당원들이 별로 없죠. 근데 대의원을 거기다가 가중치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원 숫자를 주지 않게 되면은 그쪽의 표심은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45%의 대의원과 40%의 권리당원의 표심이 반영되게 했었는데요. 뭐 이런 문제들도 이번에도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으니까 예.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중치 부분은 다음에 한번 살펴볼 여지는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죠. 강병원 최고는 보유세 강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거든요. 예.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하향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올랐잖아요. 예.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의미에서 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적정한 보유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됐는데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뢰를 좀 깨트리는 순간 또 저는 잘못된 신호로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쨌든 당 내에서는 이거 세금,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당 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저는 이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 정책의 기조는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실효세를 많이 나옵니다만 0.16%입니다. OECD 평균은 0.53%에 비해서 한참 낮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사 대책 이후에 그나마 부동산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등장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만에 푼다고 하니까 예.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통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들썩이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또 이거 수습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건축 단지들의 승인도 다 보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인데 소득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 주택연금을 확대하거나 이 종부세 납부 같은 걸 2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정책들은 접근할 수가 있지만 이 보유세 자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네. 그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 좀 완화해주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대출을 대부분 받아 집을 사라고 했을 때 예. 하향 안정화 되는데 이걸 대출 받아 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 그 대출 받아서 집을 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정부의 정책이 하향 안정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 큰 대부분의 돈을 대출로 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저는 은행에서도 쉽게 그렇게 많은 비율로 대출을 해줄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저는 어쨌든 실소유자,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대출을 확 푸는 것은 또 다른 뭔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생각하고는 다르시네요? 좀 다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다음에 뭐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저희 당에 이제 부동산 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최고위원이니까요. 예. 우리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부족했던 게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종부세, 보유세 강화라는 기조는 유지하지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부족했던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은요, 예. 이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중위 가격이 11억 정도 됩니다. 예. 아마 15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현금 부자들 아니면은 쉽게 사기가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주택 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자산 축적이 얼마 안 돼 있는 국민들은 더 많고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대책이 저는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제안도 드렸고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들 50만 명이 160만 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는 160만 채가 시장에 나온다라 그러면은 이거 즉각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거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공급 대책들도 하면서 그런 그 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도 해야지 너무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만을 우리가 너무 방점을 찍어서 고민했던 것 아닌가. 이제 좀 방점을 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자산 축적이 좀 부족했던 분들, 작은 분들을 위한 공급 대책들에 좀 생각을 더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과의 관계도 여쭤보죠. 국민의힘 네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은요. 예. 그 임기가 2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와 후반기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전반기 국회 때 이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18개를요. 11대 7로 나누자는 협상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예. 아마 그 야당 쪽에 거의 알짜 상임위를 다 주는 걸로 해서 11대 7로 협상이 됐지만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이 협상이 깨졌던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임위원장의 국회직은 2년의 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협상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 논의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예. 뭐 폭거다, 범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임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좀 막말의 DNA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건네줄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다른 거 필요 없다. 법사위원장만 내놔라.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자꾸 한다. 월권하는 거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의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든 세무사 다른 전문직하고 똑같은 게 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막혀 있거든요. 이게 왜 막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의사들 심기를 거스리냐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잡아버린 거거든요. 아니 모든 국회의원이 다 똑같은 헌법기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처리된 법을 법사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사 심기 거스르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고 잡아버리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법사위가 갖고 있는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악용해서 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참에 법사위가 어느 당이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되게끔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하거나 아니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전문가들이 하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차제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봤는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번 처음이 아니고 매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이 어쨌든 이번에 일주일 빨리 전당대회 연 거는 재보궐선거 참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변화와 혁신, 쇄신을 이야기하는데 최고위원도 어떻게 당이 바뀌어야 될지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저희 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패했던 이유가 저희 당내에 좀 있었던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 공정과 이 도덕적인 잣대를 봤을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한참 부족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해야겠다.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더 강하게 무섭고 엄격한 잣대로 좀 대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당에게 180석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서 민생과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착착착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좀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유능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당의 역사를 보면은 이 권력 집단을 해체하고 특권을 해체하는 역사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찰 개혁을 시작한 거고요. 중단 없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리고 언론 개혁도 필요하고요.
의사 집단과 같은 이런 특권 집단들의 권력을 해체하는 이런 개혁들이 중단 없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투기 억제하고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보유세 강화의 원칙은 지키면서 이 용산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서 즉각적으로 시장에 주택 공급이 풀리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죠. 시간은 뭐 약속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 그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놓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회 기득권층, 특권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이게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히려 180석을 주셨는데도 개혁을 유능하게 못했던 그거에 대한 저는 실망도 크다고 봅니다. 저희 당의 지지층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의 이제 중도층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희 당이 뭔가 이렇게 공정의 잣대에서 봤을 때 너무 온정주의가 있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싫으셨을 수 있겠고, 저희를 또 지지하셨던 분들은 제대로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갖고 계셨던 거 아니겠어요?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당이 해야 할 민생과 개혁 과제들은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 당대표로 어제 송영길 의원이 3수 끝에 선출됐습니다. 3파전 양상이었는데 뭐 초접전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예상 이렇게 하신 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 뭐 송영길 당 대표님께서 초반부터 선두를 점해 가셔가지고 1강 2중이라는 평가가 사실 예측이 더 많았었는데요. 실제 그 우원식 대표님 사실 3등 하시긴 했지만, 우원식 전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후보님 같은 경우는 3등 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뭐 권리당원표라든지 대의원표가 많이 추월했었다는 얘기도 듣고 사실상 예전 같으면은 친문 비문이 뚜렷했는데요. 지금 뭐 언론들은 평가를 뭐 비문 당대표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내부 지지층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소위 권리당원 표심도 그렇고 고루 안배된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막판까지 각 캠프가 정말 취약한 부분에 굉장히 좀 몰입해서 선거운동을 막판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재정 의원께서는 뭐 친문 비문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일단 언론에서는 비주류가 승리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통상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 게 그 대표로 특징 지어지는 그 대표 주자의 그간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정치 행보에 대한 평가들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뭐 의원들은 중립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캠프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누가 주로 이제 돕는지 눈에 사실상 보이거든요. 근데 고루 안배가 돼 있는 편이었어요. 심지어 뭐 민평년으로 일컫는 우원식 후보님 같은 경우도 사실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원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의 분포도를 따진다면은 누가 친문이고 비문이고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언론용이 아니라 내밀하게 들여다본 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야당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우선 그 비주류 비문 송영길 그 대표의 당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선 원내로 본다면은 비문의 송영길 대표와 그 친문 강성의 5명의 최고위원 이런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19대 김무성 대표와 친박 그 최고위원 간의 어떤 봉숭아 학당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을 보내면서 또 어쩌면 이것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밖으로 본다면은 강성 그 친문 당원들이 소위 좌표를 찍고
문자 폭탄을 보내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막 그런 걱정도 사실 되고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대표께서 대표되면서 은행 일체의 민주당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174석의 거대 여당인데 앞으로라든지 독주라든지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협치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관계라든지 재배분 관계라든지 법사위원장도 좀 간행대로 했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상임위 재분배는 지금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은 다른 건 재분배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세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지금 법사위원장은 1998년부터 계속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습니다. 여당은 국회의장을 하면 야당 몫으로 해서 하나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 건데 완전히 지금은 뭐 모든 상임위원장 플러스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 새로 된 김기현 원내대표도 작물이다 표현까지 했습니다. 작물. 우리한테 이런 뺏어간 작물이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 의무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렸죠. 여당은 생각이 다를 텐데. 네. 저는 앞서 지도부 관련된 평가 중에 또 최고위원 평가 부분은 좀 생략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뭐 강성친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최고위원만 보더라도 면면이 다양합니다. 특히 같은 친문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조금 전 인터뷰했던 강병원 최고위원과 김용민 최고위원만 하더라도요. 명백히 지지세가 다릅니다. 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는 또 김용민 의원과 다른 결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전혜숙 의원님이라든지 또 검찰개혁에 앞장서 역할을 하셨지만 백혜련 의원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책들에 의해서 다양한 결들이 있거든요. 누구 하나 나 스스로 친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분은 없던 거고 그건 여당으로서 당연했던 거고요. 정치권에서 양갈래 쳐서 사실은 당을 혼란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한 집단에서 흔히 그런 비난을 많이 하는데 지금 5명에 대해서 이제 친문이라고 평가하시고 당대표와의 갈등을 전제로 해서 뭐 무슨 학당 얘기까지 운운하신 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현 그 원내대표님 예만 들더라도 통상 원내대표는요. 욕먹는 자리예요. 자기들 그 원내에서는 우리말 안 들어준다 하고 또 저쪽 당에서는 우리말 안 들어준다. 너무 이제 자기 당만 감싼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조율하는 자리인데 무슨 되시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협박성 발언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보기 듣기 민망했습니다. 뭐 작물이라는 얘기까지 국회 수준으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박차고 나갔던 것은 야당입니다. 저는 뭐 우리 원내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고 사실 어떻게 협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의결했습니다. 그냥 이번 지도부에서는 상임위 우리가 오롯이 책임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국회 의결을 통해서 선출된 18개 상임위에 대한 충분한 책임, 질 역량과 능력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작물을 운운하면서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지난번 여러 차례 법사위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나머지 민생들 팽개친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은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공방에 오래 끌기보다는 지금 당면한 현안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서 국민께 보이는데 우선했으면 하는 생각 원내 지도부께 저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사위가 우리가 뭐 팽개친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갈래다. 갈래상 야당 몫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강탈해 갔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협치, 대통령도 협치, 지금 당대표로 되신 분도 협치, 또 원내대표로 되신 분도 협치, 많은 협치하면서 협치할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충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법사위원장 자리는 뭐 이번 국회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 그랬고 아마 이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야당에서 전략적으로라도
나머지 한 7개 상이면 가져가는 거. 그것도 방법 하나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것도 좀 너무 나가는 처사가 아니 그렇게 생각 드는데. 지금까지 그 여당에서 그랬습니다. 법사위원장만 빼고 나머지 중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7개. 예.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 최소한의 견제장치고 여러 가지 야당 몫으로 갈래를 해온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아무것도 안 갖는 것과 똑같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내부에서 예. 그걸 3선 이상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사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많이 힘드실 텐데 잠깐만요. 야당 상황이. 예.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적극적인 분도 계시지만은 예. 전체적인 의견에서 이거는 말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그 국회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한쪽 의견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예. 다른 쪽 의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이런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입니다. 아니 박성중 의원님 말씀 듣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목리를 위한 법사위 주장에 다름 아니게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사실상 이제 검찰개혁에 몰입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비판의 지점도 있는데 지금 야당이야말로 다른 일선의 여러 민생 관련 상임위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요. 무엇보다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찌되건 간에 국회 권력은 여당의 180석뿐만 아니라 국회 선출을 통한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보라는 얘기를 꺼내더라도 몇 석을 확보하신 양 얘기하실 처지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보통 원내대표 선출되시면은 소위 협치 프레임 하에서 우호적인 손길을 내미시는데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의 전략은 향후 대선 등등을 봐서는 지지 세력 결집이 방법이다라고 그냥 선전포고만 하신 것 같아요. 지략형 야전 사령관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좀 과한 포장이신 것 같고 선전포고 하에 전략을 세우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을 잘하십니다. 2008년도 칭찬 들어요 제가. 2008년도 지금하고 정반대의 의석분포에도 저희들은 7석 배정하고 법사위원장 다 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래서 함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했으니까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선출해서 잠깐 얘기하고 다시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김태흠 의원과 결선을 벌여서 이겼는데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의 선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네, 저부터.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적폐청산, 검찰 수사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우리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윤호중 대표가 상당히 강성 그 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맞설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이제 반영되었고요.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원내 수석이라든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또 울산시장이라든지 다양한 원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 또 어떤 경험 이런 것이 해서 앞으로 잘 대처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선택한.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강성 친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치하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법사위원장 작물이다 뭐 도둑질해 갔다 이런 워딩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너무 강성 모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일부 지적은 강성 모드 아니냐 하겠지만은 첫 판부터 물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모든 것은 전략과 전술이 같이 맞물려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강성에 나가다가 또 유연하게 나갈 수 있고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명칭 꼭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동생 측근 관련 비리 사건이죠. 그 사건 아직도 국민들은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검찰의 비호화에 사실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접근이 쉽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하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됐는데요. 울산이 본의 아니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핫한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대답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으로 대변되는 울산의 토 세력과 또 정관 비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인이 오랫동안 지역구 하셨던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부분이 뭐 하명 사건으로 갑자기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피해자로 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또 원내대표로서 원내에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자리니까 그 역할들은 또 그것과 분리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사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재판 결과를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울산시장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부터 비서가 많은 분이 다 개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김기현 비리 아직 개입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예. 다시 발언기에 드릴게요. 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까지 놓은 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김기현 관련해서 비리가 지금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뭐 충분히 유죄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무죄로 본인은 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최대 피해자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재정 의원 반론 짧게 해주세요. 예. 의혹이라고 저도 거듭 얘기하지만 전들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신이 왜 없겠습니까?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의원 측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지역에 여러 가지 부패 비리와 관련된 법조 비리의 증적도 있는 상황에서 또 정치권과 관련된 국민의 의혹 아니겠습니까? 덮여지는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공수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사기관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이 부분 차라리 국민 의혹에 대해서는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설명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다른 명명하기 전에 김기현 의원 가족 측근 비리 사건입니다. 자 항우나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정말 짜고 친 고스톱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울산 하명수사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니까 반론이 와서 한 번씩 더 들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수사하고 재판이 지금 또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보죠. 결과를 보고 아까 박성준 의원이 신임 민주당 대표 또 최고위원들에게 부동산 문제 좀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야당은 종부세 완화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세제를 언제든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선거 때 보면은 종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될 뜻을 비치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 생애 첫 주 구매자에 대해서는 DTI, LTV를 90%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데 이 부동산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종부세가 종부세법 개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한 달 앞으로 지금 종부세가 시행됩니다. 6월 달에? 지금 단계는 굉장히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아울러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번에 나온 강병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선거용의 멘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LTV DTI 관련해서 90% 관련해는데 우리는 차라리 100% 해주고 싶습니다. 90%도 사실 희화화된 내용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주택에 5억짜리 주택에 90%면 4억 5천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담보대출을. 그 담보대출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한 70%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약이라 해서 무조건 던지고 무조건 비일공짜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현실에 맞는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요, 4월 27일 부동산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관련된 정책을 아울러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일하는 의원들이나 여러 또
당권의 대표 주자들께서 후보군에서 입장들을 밝히셨는데 다양하게 있지만 어느 분이든 간에 다를 바 없는 것은 종부세가 가지는 부유세로서의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단기간에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그리고 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생긴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된 측면에 있어서 일부 조정 여부 차원인 것이지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요. 전면적으로 종부세라든지 기존의 과세 형평을 위한 어떤 제도 전반에 대한 후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면밀한 점검이라면 모르되 기본적으로 자산소득 평등으로부터 우리 청년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조세 제도가 부동산에서는 특히 필요합니다.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평등은 출발점보다 다른 자산 불평등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 전반을 좀 큰 틀에서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네.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근데 뭐 여당 입장은 어쨌든 재보궐의 참패 원인 여러 가지 하나 중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네. 이런 건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니까. 뭐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꿔야 된다. 이거는 다 공통된 생각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세를 부과하고 조세 제도를 설계했던 그 자체, 종부세를 설계했던 그 취지 자체를 후퇴하는 방향의 언급은 아니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세 과세 설계의 목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현명하고 똑똑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반성과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저런 말을 해왔습니다. 당초 설계는 그대로 정확하고 또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별로 고칠 것 없다. 세부적인 일부만 고치면 된다. 사실상 진짜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5, 6년 전에 이루어진 그 당시 고가주택은 굉장히 9억이면 컸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서울의 아파트의 중간 가격만 해도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다 넘기 때문에 이것이 고가주택이 아니다. 시세와 또 공시지가는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르다. 그 당시 공시지가로 지금 공시지가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그 당시 고가주택도 지금의 고가주택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맥락으로 예.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국에 종부세 관련해서는 100만 명까지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기존의 재산세가 없으면 모르되 재산세도 올리면서 또 종합부동산 올리기 때문에 같은 종목에 2개씩 이리 하는 건 세계 어디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세계 각국에 예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자. 예. 우리도 종부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 어느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뭐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좀 보고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마지막에 박성준 의원한테만 기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문제니까 뭐 여당은 또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야당은 또 공격해야 될 입장인데 그 다른 후보들 뭐 지금 언론에서 벌써 검증에 들어갔고 합니다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있었어. 뭐 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김부겸 총리가 지난해 뭐 여러 가지 행자부 장관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 이후에 몇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 또 당정 간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인데 대선 앞두고 그래도 이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면은 이 관건 선거가 되지 않겠냐면 그런 우려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어쨌든 뭐 청문회 과정 지켜보면 알겠죠.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 네, 너무 정략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국회 고유한 권능을 제대로 발언하시는데 집중하시면 쉽습니다. 예. 정략적인 건 아닙니다. 지켜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새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김 전 차관이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호수 전 차관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그리고 서울고검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고루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특수통이나 어디로 한쪽 편중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거친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부터 조국, 추미애 전 장관까지 3명의 장관을 보필했고요. 법무부 장관 직무 대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후보 중 한 명이었고 감사위원, 공정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권익위원장 등으로도 거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 검찰총장이 23기였는데 다시 20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금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파격적으로 기술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것 같은데 이번에 4명이 후보로 올라갔었잖아요, 최종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들 김호수 차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변은 없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김호수 전 차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남관 지금 현 직무 대행이 될 것이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구본선 광주고검장도 될 것이라는 이제 의견들은 많았는데 결국은 김호수 전 차관이 되면서 약간 이제 이변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호수 전 차관 입장문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전 차관은 오늘 대통령의 지명 직후에 서울 고검을 찾아와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김호수 차관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만일 검찰총장이 되면 이 정부와 또다시 대립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호수 전 차관이 이제 임명됐으니까 과거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장면은 좀 보기 어렵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호수 전 차관이 친정부 성향이라고 이제 불리긴 하지만 이분이 완전히 편중됐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간 있었던 어떤 문제 사안들, 예를 들면 여권에 더 불리한 수사 아니면 야권에 불리한 수사 이런 것들을 고루 가야지 정치적 중립성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아마 그 부분은 잘 지켜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미얀마의 보물 이동의 뉴스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행복한 아시아 소속 은성관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미얀마 선교사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예, 저는 지난 2008년 사망과 실종자 12만 명의 사상자를 낸 미얀마에 닥친 사이클론 나르기스 때 긴급구호를 계기로 미얀마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이후 13년간 가난과 빈곤 퇴치 그리고 현지 사역 공동체의 자립 기반 사업을 지원하면서 NGO 사역으로 복음 전하다가 지난 2019년도부터는 미얀마에 아주 정착하면서 지금 선교 사역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국내로 돌아오신 겁니까? 예.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여서 예.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예. 현재는 입국 금지된 상태에서 예.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얀마에 계신 분들이랑 그 소통은 하고 계세요? 예, 저희 현지 사역 공동체 스태프들과 그리고 우리 교민들 그리고 매일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미얀마 사랑 티셔츠를 제작해서 미얀마로 수익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티셔츠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먼저 티셔츠는 검정색과 흰색이고요. 예.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S에서부터 2X 라지까지 있는데요. 예. 먼저 티셔츠 도안은 미얀마 지도를 국기색에 맞춰 3색으로 도안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동남아를 비롯한 미얀마 저항운동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중앙에는 미얀마어와 한글로 미얀마 민주주의 봄날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를 한복판에 적어서 도안을 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까? 이 티셔츠? 예, 지금 현재 처음에 2,000장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10,000장 가까이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다행이네요. 이거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한테 전화번호 010-7297-5930 이쪽으로 직접 전화 주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10-7297-5930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티셔츠 구매하시기 바라고. 이 티셔츠 구매해서 미얀마에 수익 전달을 한다고 할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예, 지난 4월 6일에 이 티셔츠 판매를 계획하고 먼저는 이 전라북도에서 이런 호응을 이끌어내겠다 생각하고 제가 전라북도청을 방문해서 송하진 도지사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도지사님께서는 흔쾌히 수락하시고 전북도청이 1인 1티셔츠 구입운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출연기관 확산됐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문의가 쇄도하면서 성황리에 지금 티셔츠 판매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요. 다행이네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었듯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분단, 그리고 군부 쿠데타와 독재, 그리고 이어진 학살, 그리고 목숨 바쳐서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 운동을 이뤄낸 우리 민주주의 과정과 미얀마 지금 민주주의 운동이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면서 지금 민주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리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연대와 SNS 활동 등으로 계속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미얀마의 민주주의 봄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아시아의 은성간 미얀마 선교사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한 대학생의 실종 또 사망 소식에 안타까워하셨는데요.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 씨가 6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실족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 이런 말도 하면서. 먼저 국가수가 1차 소견을 내놨는데 왼쪽 귀 뒷부분에 자상이 2개 있다. 그러나 이게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통 사인을 하려면은 정신을 잃게 만드는 어떤 그 깊이라든가 넓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귀 뒤쪽에 있는 손가락 2마디의 자상은 찔린 상처는 맞지만 그걸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흔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보는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범죄 행동 특성에서는
오른쪽 귀뒤나 뺨 같은 경우는 공격 부위이죠. 그러니까 1차 공격, 2차 공격 부위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죽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을 잃기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 정도로 가능한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죠. 예. 그럼 이 왼쪽 귀 뒤쪽의 자상이면 뭐 혹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했다면 뭐 상대방이 오른손잡이여서 이렇게 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나요? 그거나 도구나 이런 것이 되면 바로 그 뒤쪽 아니겠습니까? 그 뒤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 공격, 2차 공격 정도에 가능한 거고 보통 그냥 굴르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찔리거나 할 때는 돌출 부위가 되는데 여긴 돌출 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위인데 그래서 이걸 구성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예. 그 국가수에서 지금 뭐 한참 또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게 자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면 어쨌든 이 한강변에서 사체가 나왔으니까 그럼 익사가 아니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물에 들어가게 한 것이 타이에 의한 거면은 그러니까 죽음은 익사지만 술이 취한 상태 아니면 취하지 않았지만은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사인이 되겠죠. 예. 자, 일단 CCTV에 손 씨가 실종됐던 날 오전 4시 30분경에 그 주변을 뛰어다니던 남성 3명이 포착됐다. 경찰이 이 사람들을 조사했다더라고요? 예, 조사해갖고 관련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거여서 사실 이것은 그냥 억측이었고 관련이 없는 사실입니다. 10대 남성들이 그 시간에 놀았던 게 CCTV 찍힌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건과 관련 없이? 예. 자,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뭐 있긴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사망한 손 씨의 부모님은 왜 빨리 우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뭐 아마 술이 취해서 집에 가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는 부모로서는 의문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뭐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의문을 다 제기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 정확한 팩트부터 확인해 봐야 되면은 3시 반에 이 친구분이 전화를 자기의 부모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폰으로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손 씨가 취해갖고 깨울 수 없다는 취지로 했고 1시간 뒤에 깨갖고 이분이 다시 또 주무셨나 봅니다. 다시 깨서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도 갔는데 문제는 그때 가져간 폰이 자기 폰이 아니라 손 씨 폰이라는 거예요. 사망한 손 씨의 폰.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고 그때 이제 4시 반경에 이분이 나가시는 거는 CCTV에 찍혔는데 손 씨는 찍힌 게 없는 거죠. 그 상황인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왜 깨울 수 없다면은 사라졌다고 하면 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분의 입장은 그거죠. 자기도 술이 취해갖고 그 친구의 폰을 가져갈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조금 오늘 기사가 났던 건데 의아한 부분이랄까요? 손 씨 아버지가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그날 그 아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0.1초 만에 버렸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보통은 잘 모르겠다, 물어보겠다 이게 정상인데 즉각적으로 버렸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손 씨가 실종된 그 지역에 뭐 진흙이라든가 이렇게 신발이 오물에 묻을 만한 정황이 없는 곳이다. 잔디밭이고. 근데 신발이 더러워져서 버렸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전 단계에 얘기되는 것이 둘이 약간 넘어져서 끌어주고 이런 상황이 돼갖고 그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네가 끌어줬으면은 손으로 끌어줘서 올렸으면은 그 흙이 있을 거고 그 흙 성분을 비교해 보면 어디서 물에 들어갔는지 빠졌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아버님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신발 좀 내다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손 씨 아버지 표현은 0.5초 만에 뭐 버렸다라고 해갖고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휴대전화가 이제 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일단, 지금 생존에게 있는 친구의 휴대폰 어디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손 씨 폰은
지금 경찰이 포렌식 중입니다. 제출받아서 포렌식 중이라고. 친구가 합니다. 갖고 있으니까. 예, 갖고 있는 걸 5시 30분쯤에 6시 좀 지나서 손 씨 부모님한테 전달해갖고 지금 포렌식 중이고 초기에 나타난 거는 그 친구의 폰이 강 북쪽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미 꺼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한강을 어떻게 뒤질 것이냐. 근데 손 씨 아버님은 내가 사비를 털어서 뒤지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뻘이고 신호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다 손으로 뒤지겠습니까? 예. 근데 이 지금 포렌식한 폰에서도 뭐 중요한 단서는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이제 이 사람 거죠. 그러니까 아니 손 씨 거죠. 예. 손 씨 건데 그러면 손 씨가 3시까지 살아있는 거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 편의점에서도 보고 예. 그 동영상 찍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3시부터 5시 사이가 중요한데 그 거기서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목격자나 이런 거야 되는데 하필 근데 왜 사실 그 만약에 떠내려갔다고 하면 떠내려간 데에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왔느냐 이런 것도 사실 재구성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체가 좀 늦게 발견됨으로 해서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 국가수에서도 이게 부검을 육안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사인을 알 수가 없고. 6일이나 지났으면은요. 예. 사실 그 상흔의 미세한 부분에서의 뭐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6일 정도 지났으면 그 안에 많은 어떤 그 한강 내에 있기 때문에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을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독극물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다른 독극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예. 교수님 프로파일러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문제는 이제 저는 핸드폰이 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바뀌게 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은하수폰이고 하나는 저기 사과폰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거 그리고 초기에 왜 위치가 강북으로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범죄 행동 분석적으로 좀 파헤쳐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예. 그것은 친구분이 당사자가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면은 물론 27일, 29일 날 체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사자한테. 예. 근데 나오지 않아 갖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좀 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본인의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어떤 얘기가 좀 있었을까, 그 통화할 때.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경찰이 다양한 각도로 본다니까 지켜보고요. 오늘 하나 볼 것은 서천 카센터 방화 사건이네요. 예.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2004년 5월 서천에 있는 한 카센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거기에 이제 쌍둥이 남매하고 이웃집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예. 사실 그때 발견된 사체 그 성인 여성 사체를 그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분은 사실 옆집에 있는 다른 농기계 가구의 그 아주머니셨고 예. 실제의 그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는 저기서 좀 떨어진 그 수로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총 4명이 사망했네요? 그렇죠. 카센터, 농기계, 여주인 그리고 남매 둘. 그렇죠. 4명이 사망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카센터 쌍둥이 남매를 그 농기계 여주인이 돌봐주고 있었고. 돌봐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쌍둥이 남매의 모친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카센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기 때문에 농기계 가게 주인이 아이들을 돌봐줬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카센터 남편이 멀쩡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였죠. 왜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보게 됐느냐 했더니 그때 요청을 받은 게 아니 저 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빨리 가봐야 돼. 우리 애들 좀 봐줘라고 했다고 이 농기계 가구 아들한테 얘기가 들었는데 실제로 그 연락이 온지 어떤지는 확인을 못한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카센터 사장님은 그 남편분은 그때 낚시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카센터로 왔던 몇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인을 해낸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몇 명의 사람들은 남성들입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약간의 그 최면 수사를 통해서 예. 아까 그 농기계의 그 아들한테 얘기해봤더니 여럿 한 서너 명? 근데 여성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남자만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상가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5개가 이제 붙어 있는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이 농기계 가게 아들 말고 다른 목격자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목격자도 있어갖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여러 명이 왔었던 건 맞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면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여기까지는 나온 거죠. 근데 범인이 경찰서로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건의 좀 황당한 면은 그겁니다. 예. 다른 사건 자체는 그렇다고 쳐도 이게 왼손으로 쓴 글씨 말하자면 이게 주 필체가 아닌 예. 다른 쪽으로 쓴 글씨로 자기 필적으로 숨기려고 그랬겠죠. 숨기려고 예. 형사과장님 앞으로 해갖고 쭉 썼습니다. 예. 말하자면 근데 그 카센터 화재 사건 자체는 뭐 두 여자와 누구의 잘못이고 뭐 어떤 그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이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 쭉 얘기되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시체가 개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갖고 다른 것만 보면은 이게 그냥 누가 장난했다 싶었는데 시체가 개천에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된 거죠. 그럼 혹시 이 편지를 보고 나서 개천을 수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범인이 필적으로 숨기려고 왼손으로 써서 왜 경찰한테 편지를 보냈느냐? 혹시라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은 가장 강력하게 보는 게 그런 쪽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이 이 카센터 부인의 시신 자체가 상당히 좀 잔인하게 됐는데 일종의 이걸 처형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칼이 찔린 상태가 위에서 아래쪽입니다. 예. 목 위에서 아래쪽으로 찔러갖고 이게 그냥 보통의 그 정면에서 찌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한이나 아니면 뭔가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면 뭐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이 빨리 가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카센터 여주인이 그 농기계 주인한테 나 가봐야 돼. 우리 애들 좀 봐줘. 그렇죠. 하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유인했다는 거잖아요.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살해도 굉장히 좀 악독하게 그렇게 일을 저질렀고 그런데 불은 왜 질렀을까요? 그러면 이 여성을 살해했으면 목적이 채워진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방화 속에 나타난 시신을 봤더니 전혀 저항은이 없었다. 예. 아이들도 그냥 방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태. 말하자면 우리가 불이 났다고 하면은 막 도망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인 후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아하. 불을 질러서 자신의 흔적을. 예. 그러면 이거는 원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은 살해 방식 자체가 되게 좀 잔인하고 조금 전문적인 솜씨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까지 굳이 죽일 필요가 있으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노렸거나 예. 가족과 관련된 사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경찰이 해본 거죠. 예. 그럼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은 그러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냥 단지 도와주러 갔다가 아니면은 이 편지에는 근데 농기계 여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범인이 보낸 편지에는. 근데 그거는 불 지른 이후기 때문에 예. 자기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흔적이 없었나 보네요. 범행 흔적이 지금까지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되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창이라는 데가 좀 좁고 그래서 예. 원한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에 이제 그 수사 자체가 조금 뭐 미진했다고 보기보다도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원한인데 그 집안 자체가 그럴 만한 쪽도 없었고 예. 조금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 그때 낚시 갔다고 남편이 범인이 아니냐. 라는 쪽으로도 수사를 했는데 수사진에서는 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있었고 아이 둘이 있었고 다른 어떤 뭐 소음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냐라는 쪽도 의심했지만 그건 아닌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자체가 좀 미제로 빠지게 된 거죠. 이게 4명이나 사망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없었다. 근데 그 화재 현장에 남성용 허리띠 버클이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예. 태극기 문양 뭐 이런 버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주변에 그걸 쓰는 사람들은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 농기계 주인도 그렇고 카센터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버클은 안 쓰더라. 그리고 그 태극기 버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하죠. 보통. 안 하죠. 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하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특이한 분들이 그러네요.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자체를 특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당시에.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또 용의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도 그걸 안 차고 그 동네 사람들 안 차니까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와서 뭐 몸싸움 하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본 거죠. 근데 그 버클 하나로 해서 용의자를 또 특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몇 명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남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의 그 종교단체 쪽을 경찰이 많이 의심을 했죠. 그래서 종교단체에 뭐 돈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혹시 있지 않을까 그때 강력하게 의심하게 된 게 그쪽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런데도 별 용의점은 없었고. 왜냐면 너무 용의자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교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도 여러 가지 제보가 와서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